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저는 38살이고 현재 결혼 5년차,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인데 어제 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요즘 남자들 결혼하기 참 힘들구나.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 또 없구나 하는 마음에 친구 관련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친구의 나이는 나이 37살로 저희보다 한 살 적으나 온살이라 학교를 1년 빨리 들어왔습니다. 지방 출신의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나름 대학 졸업하자마자 26살에 은행 정규직 입사하고 여자애들한테 제법 인기도 있는 편입니다. 연애도 많이 하고 나름 잘 노는 친구였습니다. 얼굴은 그냥 제가 보기엔 상중하 중에 중정도라 보면 됩니다.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100kg에 가까운 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키 178에 체중이 90kg대로 예상됩니다. 친구네 집은 지방에서는 조금 유지인 정도라 집에 재산이 아마 100억이 약간 넘을 걸로 예상되고 친구네 부모님들 재산은 모두 친구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외동은 아닌데 외동이 되어버린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친구는 지금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은행을 퇴사하고 자기가 일하는 개인 사업장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들이 친구 명의로 하는 사업장 한 개 더 있다고 들었고 월에 400에서 800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친구에게 월 300 정도 생활비를 따로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집은 친구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가 이번에 가격이 엄청 올라서 저희 지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아마 9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친구의 아버지가 결혼하면 거길 사준다고 했답니다. 이 정도만 보면 굉장히 여유있게 살아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 것 같은 친구이지만 이 친구는 예전에 20대 때부터 엄청난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고 30 초반까지는 돈 하나 모으지 않고 흥청망청 쓰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만날 때는 제 돈도 안 들고 여자 만나면서 놀러도 다니고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좋아하던 명품도 전혀 손 안 대고 모든 일시불로 체크카드만 사용합니다. 예전에 사고를 크게 쳤는데 집에서 다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친구는 주변에 도움 안 되는 친구들은 모두 손절한 상태고요. 지금은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저축하는 재미로 일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친구는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능력 괜찮고 집안 빵빵하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친구이지만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친구는 평소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분만 만날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연애를 자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결혼을 안 해서 좀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결국은 어제 친구에게 술 한잔 얻어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선을 본 아가씨랑 잠깐 만나다가 끝낸 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글을 처음 써보는 거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선을 본 아가씨를 여자라 칭하겠습니다. 여자 쪽 집안은 좀 가난한 집인 것 같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동네 주택에 살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전문대 졸업이고 운동 관련된 일만 계속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자는 나이가 35살인데 친구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친구가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안 본다고 했다고 하다가 여자가 필라테스 강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관리는 잘하겠다 싶어서 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를 하는 학원 원장님이었고 얼굴도 나이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랍니다.
사진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동안 외모에 글래머스한 바디, 날씬한 몸매, 정말 완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첫눈에 친구가 반할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안 좋은 것 빼고는 나머진 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얼굴에 주름 때문에 조금 실망했고 피부도,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이는 편이었고, 작은 키를 좋아하는 친구는 여자의 작은 키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키가 153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힐을 신고 나와서 그래도 160은 되는 줄 알았는데 153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친구는 여자의 다정다감한 말투, 눈웃음 이런 거를 보고 첫 만남에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자고 말을 하였고, 여자도 알겠다고 하여 둘이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로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진도도 착착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에 친구는 정말 황당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자는 겉만 화려한 사람이었고 내실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30 초반부터 꾸준한 저축과 부모님 도움으로 부채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 재산을 불려놓은 상태인데, 반면 여자는 모든 할부와 부채로 인생을 살아온 듯합니다. 빚이 조금 있다고 했답니다. 친구는 지금 통장에 모은 돈만 몇 억 된다고 하였고, 여자는 모은 돈은 전혀 없어 혼수도 못 해올 정도라 하였고 그냥 친구 집에 몸만 얹혀 살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으로 친구를 유혹한 여자는 자꾸 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여자의 생각을 친구에게 과감하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여자의 친구들을 비교하며 식장은 우리 지역에서 비싸다고 소문난 고급 호텔에서 하고 싶다. 근데 하필 여기 호텔이 친구가 전 여친이랑 결혼하려 했다가 파혼한 호텔입니다. 아파트는 40평대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작은 집은 싫다. 친구네 집 35평이고 시세가 9억에서 10억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사는 브랜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평대로 집을 장만해야 한다. 다른 곳은 안 된다. 11억에서 12억의 집을 원하는 여자네 부모님 집은 친구의 말로는 1억에서 2억 사이일 거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 친구들은 다 그런 곳에 산다 라고 하길래 친구가 다른 동네 아파트 40평대 가자고 하니 싫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답니다. 고생하는 나를 위해 그 정도 선물은 해줘야 한다. 가사도우미를 썼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출생 후 2년 정도는 아이에게 전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요구하는 고정비를 오빠가 지원해줘야 한다. 고정비를 제외하고 아이 출산하게 되면 외모 꾸민비를 매달 160만원씩 따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정비는 뭐고 꾸민비는 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였고, 친구는 잘 먹지도 못하는 맥주를 쭉 들이키더니 한숨을 푹 쉬며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고정비는 여자가 한 달에 사용하는 고정 지출인데 이 돈 중에 여자의 보험료, 자동차 할부 등등의 돈으로 400만 원에 추가로 현금을 따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친구가 600만 원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현금으로 200만 원은 왜 필요한 거냐 라고 물으니 현금 결제해야 하는 곳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 네일샵, 피부관리샵 이런 곳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곳들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빡친 친구가 그럼 600만 원에 꾸민비 160을 더 주면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2년 동안 너한테 760만 원씩 줘야 하냐. 거기다 생활비 따로 주고 가사도우미 따로 불러 쓰고 나도 쓰는 돈이 있으니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이 넘겠네 라고 하니 말을 안 하더랍니다. 네일샵, 피부관리샵 등을 이야기해놓고 따로 현금 200만 원을 더 얻어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제대로 말을 안 하고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비상금이라도 만드는 줄 아느냐 라며 되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친구랑 여자는 완전 틀어졌을 겁니다. 친구는 성격이 지금은 사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에 사는 성격이고, 여자는 어찌되었던 할부로 지르고 보는 성격이니 둘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자 같은 애를 친구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주변 친구 중 한 명이 필라테스 강사가 1등 신부감이라고 추천을 해줘서 만나게 된 경우인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사치가 심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친구네 집에 있는 아이패드를 보고 난 여자가 갑자기 자기도 아이패드를 살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것도 오래돼서 새로 하나 바꾸려고 이번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그럼 오빠 거 사면서 내 거 하나 같이 사면 안 돼? 라고 말했다네요. 친구가 사려고 한 아이패드 프로라는 게 친구 말에 의하면 170에서 180 줘야 좀 괜찮은 거 하나 장만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사달라고 한 아이패드는 친구가 말한 것보다 옵션을 더 추가해서 더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패드는 각자 사는 걸로 하자. 이러니 여자가 떼를 좀 썼다고 하네요. 친구 말에 의하면 친구가 아이패드를 사면 여자가 그거를 같이 사용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건 안 된다. 내가 필요로 의해서 사는 거지. 내 거를 왜 네가 들고 나가서 사용하려 하냐 하니, 그럼 오빠 거 사는 김에 자기 것도 같이 사달라고 했답니다. 친구가 그러면 돈이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 각자 사자 라고 했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올해 안에 결혼하자 해놓고 그럼 할부로 사겠다 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되니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여자를 보고 또 망설였다고 합니다. 필자는 여기서 여자가 정말 뻔뻔한 사람이고 당돌하다 느낌이 듭니다. 이때까지 친구의 여친들을 꾸준히 보아왔지만 이번 같은 여성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친구의 전 여친들은 나이가 많이 어려도 저렇게 뭐를 사달라고 떼쓰고 하는 애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사건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드라이기 중에 다이슨에서 만든 좀 비싼 드라이기가 있나 봅니다. 친구가 가전기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사용했었다고 하는데, 친구 집에서 씻고 나온 후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집에 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아침에 머리를 말리고 출근하기 힘들다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있는 안 쓰는 드라이기 새 제품이 있어서 그거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여자는 친구 집에 있는 다이슨 드라이기를 보더니 자기가 지금 붙임머리 상태라 아침에 드라이 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다이슨을 써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나도 다이슨 쓰고 있는데 똑같더라. 그냥 다이슨은 내가 쓰고 너는 남는 드라이기를 들고 가라 라고 하니 됐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일이 있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여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오빠, 다이슨 드라이기 언제 줄 거예요? 이랬다고 합니다. 당황한 친구가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준다고 했냐? 이러니 여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오빠가 준다고 했잖아요. 라며 자기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며 자기를 거짓말쟁이, 거지로 보는 거냐고 고함을 쳤답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 친구가 너 원래 사람한테 대하는 말투가 이러냐? 라고 물어보니 그래 맞다. 맞으니깐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리하여 친구가 카톡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답장이 왔는데 미친놈, 누가 보면 내가 만나자 해서 만난 줄 알겠네. 이렇게 답장이 왔답니다. 친구와 그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점쟁이 이야기인데 친구는 여자가 너무 사치스럽고 허세가 심하여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며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결혼하자고 말하고 요구 조건들을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친구는 과연 얘랑 결혼하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어린애들과 연애를 하니 자꾸 결혼을 못하나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그냥 이세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나이가 많으면 엄마라도 젊어야겠다는 생각에 필라테스녀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의 어머니한테 여자랑 헤어졌다고 말을 하니 친구의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상황이에요. 여자를 꼭 잡으라고 애도 착하고 싹싹해서 마음에 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의 어머니 스타일상 그 여자를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왜 갑자기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시나 생각하고 그 여자는 키가 153이다. 어머니는 160 이하는 절대 안 된다 하시지 않았나? 라고 물어보니 친구가 올해 결혼을 하면 엄청 좋은 일들이 생길 사주라고 하셨답니다. 그동안 친구의 어머님께서 몇 군데 사주를 보러 갔는데 하필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니 친구와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엄청 잘 산다고 사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자기 스트레스 받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몇 군데 더 가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궁합이 좋게 나왔고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 사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여자의 허영심과 사치가 불안했던 친구는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무당집에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도 가보니 웬 무당이 친구랑 그 여자는 엄청 좋은 궁합이고 엄청 잘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나이가 35살이니 아이를 못 낳을까봐 걱정도 되고 하여 계속 물어보았답니다. 다행히 친구 사주에 자식이 아주 많다고 나왔고 여자도 애 못 낳을 사주는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무당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랑 살면 점점 더 나락으로 가게 될 것 같다. 허세가 너무 심하고 허영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니 무당이 말하길 친구가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 여자가 친구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 사주라고 지금은 여자가 고집이 세고 할 말 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가 실세가 된다고 귀뜸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무당 말을 듣고 또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가보니 똑같은 소리를 했다네요. 그래서 친구가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무당 사건 덕분에 다시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싹싹 빌고 다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그 무당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패드 사건이랑 다이슨 드라이기 사건이 일어나 버렸고 고정비 600, 꾸민비 160, 생활비 따로, 가사도우미 따로 뭐 술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라 몇 개 더 썰이 있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직도 나이 35살에 이런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랑 1년 연애하고 결혼해준 제 와이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한 달 250에서 300 정도로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 와이프가 최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5년차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며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싱크족입니다. 싱크족이란 남편이 외벌이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살림을 하며 아이 계획이 없는 부부를 뜻합니다. 와이프의 체력, 집안일 완벽주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 이 글은 남편인 제가 썼고 최대한 중립적,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성격은 다소 둔감하고 외부의 자극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이나 사무실 청결에는 조금 예민한 것 같고 실제로도 집 물걸레 청소는 매일, 사무실 자리 청소는 주 2회 정도 하는 타입입니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도 제가 상당히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고요. 와이프는 제가 봤을 때 다소 예민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 건물의 진동,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수도꼭지를 최대로 열었을 때의 물소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 국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 숙소가 지하차도 근처에 있어서 차가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마다 숙소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둔감한 편이라 오늘 잠 좀 설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너무 불안하고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밤 9시가 넘어서 주인과 신랑이 끝에 숙박비의 약 절반을 환불받고 급히 숙소를 찾아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30대 중반임에도 체력이 상당히 약하고 발목과 무릎도 약하여 선풍기 바람을 쐴 때 인부용 무릎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종종 손목 보호대도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나 과도한 집안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관련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와이프가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를 끝내면 힘이 들어 정확하진 않지만 30분 정도는 쉬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집안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청소기가 오래되고 꼼꼼히 밀지 않으면 먼지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청소기를 천천히 밀고 방 전체를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2번씩 밉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2배가 걸립니다. 저에게는 청소기를 너무 빨리 돌리니까 먼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도 5년 이상 청소기를 돌려왔고 나름 사각지대 없이 돌리고 있고요. 청소기를 돌린 후 물걸레 청소기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청소 직후에는 먼지가 남아있지 않고 청소 후 떨어진 먼지인 것 같은데 와이프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처럼 청소기를 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청소가 재미없어집니다. 와이프한테는 가끔 농담 삼아 청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처럼 청소하는 게 정말 대충 하는 건지 검증받고 싶다고 하고요. 와이프 말로는 예전에 집에서 슬리퍼를 신었을 때는 바닥에 먼지가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사 후 슬리퍼를 신지 않는 지금은 그게 너무 신경 쓰인답니다. 이사 온 현재 집에서 슬리퍼를 신지 않는 이유는 지금 집이 도심에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집에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10층인데 저는 도무지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슬리퍼를 신으면 진동이 느껴질 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나마 맨발로 서 있으면 발바닥이 방바닥에 밀착이 되어 진동이 덜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빨래의 경우에도 세탁기보다 손빨래가 더 깨끗하고 시간도 덜 걸린다며 탈수만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이불 빨래나 간혹 세탁물이 아주 많을 때만 세탁기를 씁니다. 물론 저도 공감하는 것은 통돌이 세탁기라도 자주 통세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서 손으로 헹구면 약간 뿌연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탁기 분해 청소의 경우 하고 나서 고장나거나 소음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많아서 조금 꺼려지고요. 저희는 아이도 없고 제 생각엔 세제 냄새가 그닥 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세탁기로 세탁, 헹굼, 탈수까지 하자고 하는데 와이프는 찝찝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로 돌리면 1시간 반가량 거기에 매어 있어야 하는 게 싫다고 하는데요.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는 이상 빨래가 다 되면 벨이 울리고 그러면 꺼내서 널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 와이프는 그래도 계속 세탁기 돌아가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벨소리가 울리면 그냥 빨래를 널면 되는데 와이프는 세탁기 진동과 기기가 돌아가면 언젠가 빼야 하는 사실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손빨래를 할 때도 덥고 힘들고 손목도 아픈데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힘들 텐데도 손빨래를 고집해서 속상하더라고요. 얼마 전 와이프를 설득하여
겨우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물론 일부 식기들은 제대로 씻기지 않아 식세기 돌린 후 손설거지를 추가로 해야 했지만 식세기 구입 전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주말에는 같이 식사 후 식세기를 돌리는데 식기의 양이 적거나 평일 제가 출근한 후에는 식세기를 잘 안 돌리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와이프는 이 경우에도 식기의 양이 많지 않은 이상 손설거지가 빠르고 식세기 돌릴 때 진동이 불쾌하여 손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식세기에서 나가는 전기세와 목말라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네요. 빨래 건조기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결혼하신 여자 동료분들이 반드시 사라고 추천해 주시는데요. 정장이나 조심해야 할 소재가 아니면 요즘 제품들은 웬만한 건 다 돌려도 된다면서요. 구입 전후의 만족도가 식세기보다도 높다네요. 그런데 와이프는 장마철 한 철을 위해 굳이 비싼 걸 왜 사냐고 합니다. 계속 쓰면 한도 끝도 없어서 집안일의 종류를 위 예시로 끝낼게요. 다른 집안일들도 위와 같은 식입니다. 첫 번째, 제 와이프는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가전기기의 사용은 결과에 불만족, 전기세, 진동, 소음이 불쾌하고 기기 작동에 신경이 쓰임 등의 사유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 1번, 2번을 만족시키려면 체력이 좋고 몸도 강해야 할 텐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희 와이프는 몸도 약하고 체력도 또래 대비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와이프보다 체력이 좋은 제 주변 여성 지인들도 가전기기의 편리함을 향유하고 청소도 너무 대충 하지 않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기나 하지만 어느 정도 집안일의 완벽도에 타협을 하고 기계의 편리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남들처럼만 하면 본인 몸도 편하고 단축한 집안일 시간에 휴식이나 자기개발, 취미활동, 본인이 원한다면 알바나 구직 활동도 할 텐데 몸도 약한 사람이 집안일에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몸은 축나고 다른 활동을 할 시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말이지요. 사실 아이도 없어서 굳이 와이프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이프가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 제가 퇴근 후에도 와이프는 계속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도 힘들지만 매일 저녁 물걸레 청소기, 주 2회 정도는 먼지털이 청소기, 주 1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및 침구 청소기, 집안 전체 걸레질, 가끔 화장실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평일에 고생했을 와이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집안일을 반반씩 나누어 합니다. 이러다 보니 와이프가 안쓰럽고 걱정이 되면서도 무자녀의 외벌이인데도 저도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사실이 불만스럽네요. 남들과 비교를 하는 제 못난 모습이 싫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팀 여자 선배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 제 와이프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듯하여 그 이후 집안일 고민을 타인에게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계속 쌓이네요. 원래 와이프랑 저는 결혼할 때 아이를 갖지 말자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현듯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와이프 건강과 집안일의 방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세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성 임신, 출산을 겪으면 그 당시에도 매우 힘들지만 출산 이후에도 100% 몸 상태로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봐서 알기에 저희 와이프 건강 때문에라도 아이를 못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집안일 방식이나 배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참다 여기에 온라인에 익명성에 기대어 글을 쓰고 있네요. 참고로 저희 본가에서는 결혼 전부터 와이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고 결혼 후에도 집안일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어른들한테 싹싹하지 못하다 등의 이야기와 갑질을 하셨습니다.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여 몇 년 전 참다 부모님께
와이프한테 했던 잘못된 언행들을 말씀드리면서 와이프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셨고 그때부터 저희 본가와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와이프가 본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만 그때의 상처로 성격이 더 예민해지고 그에 따라 몸도 약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와이프의 예민한 성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 완벽도 추구, 기계 작동이 신경 쓰임, 소음, 진동에 민감 등이요. 예전에 와이프가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와이프 말로는 당시에는 마음속 이야기를 후련하게 털어놓아 만족스러웠다고 하였고 예민한 성격도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사를 가는 등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몸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 와이프가 30대 중반인 지금도 손목, 발목이 시려서 보호대를 차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도 이런데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일단 지금은 최대한 저녁 먹고 같이 30분 이상 하루 일과 이야기도 나눌 겸 동네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PT나 필라테스 등은 와이프가 싫다고 하고 제 생각에도 당분간은 와이프한테 무리일 것 같네요. 한의학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할까요? 저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기 때문에 와이프의 몸이 우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데가 없고 체력이 강해지면 예민한 성격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격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적 특성에 기인하므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요. 세 번째, 그 외에 제가 더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서 와이프의 성격과 체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글을 쓰는 바람에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러 고견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여자친구를 6개월 정도 만나고 중간에 한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2달 정도 다시 만났습니다. 저도 사연이라면 한 사연 하는 사람인데 걔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우울증이 심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핑계지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데이트 장소도 한정적이고 빠르게 가까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10일 정도 되었나 제 생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에어팟 프로를 사주더라고요. 받으면서도 어찌나 부담이 되던지. 그런데 얘가 그때부터 정확히 2주가 될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우울증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싶어서 전에 제가 우울증 있을 때 상담받은 곳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또 상담을 받고 나면 2, 3일 정도는 괜찮다가도 2주가 지나면 또 헤어지자고 반복을 하니 점점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방 출장을 가서 며칠을 너무 바쁘게 보내다 보니 연락이 잠시 뜸했고 지방에서 5시간 넘게 운전하고 서울로 다시 오니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연락하다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문의 카톡과 함께 일방적으로 저를 다 차단한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고 너무 황당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허전한 게 너무 커져서 꼭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연락이 간신히 닿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냥 우리는 안 맞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하고 나 사이에서 항상 관계 회복 문제를 고치는 데 있어서 노력은 해봤냐고 하면서 정말 욕만 안 했지 엄청 싸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가 너무 괘씸해졌어. 에어팟 다시 돌려줘. 아니 10만 원이라도 다시 내놔. 하는 순간 얘한테서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 원래 이런 애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고 나니까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오후에 카톡이 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로 보내줘. 앞뒤 말 없이 그렇게 오니까 뭘? 이랬더니 왜 모르는 척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왜? 돈 없어서 그래? 하는데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면 뜬금없이 일어나 해서 제가 화를 내니까 기분 잡치게 해서 미안 이러더니 또 차단하고 사라지네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되었나 갑자기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는 사람 집에서 술을 먹고 같이 먹던 사람들을 때리고 도망쳐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어쨌든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잘 달래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한강에 자전거 타러 바람 쐬러 갔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고 그 맞은 사람이 고소한다고 했다면서 걱정하길래 또 며칠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녁에 시간 있으면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노력을 많이 안 했나 싶어서 다시 만나고 나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거의 다 맞추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 얘도 생각이 있으면 전에 만났을 때 하던 그 짓거리를 또 하진 않겠지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잘 만났는데 얘가 생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해오던 얘기가 저 에어팟 프로 사줄 때 자기 생일엔 애플워치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주려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모아놓은 돈을 술 먹으며 흥청망청 다 써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선물했더니 실망한 티를 너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있잖아. 내가 애플워치 사주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지? 했더니 자기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미친 듯이 화를 내더니 또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꾹 참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하도 싸울 때마다 애플워치 얘기를 하길래 결국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하고 싶은 것도 다 말해 이러더니 일주일 후에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번만큼은 저도 못 참겠어서 나도 너 맞추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만하자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를 다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3주 정도 되었나 갑자기 중간에 카톡도 풀었다가 다시 차단하더니 인스타를 차단 해제했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스토리에 다른 사람이랑 술도 마시고 데이트 장소들을 가더라고요. 그걸 보니 정말 눈알이 뒤집힌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엄청 마시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하는 말로는 그런 거 아니다. 상대방은 여자친구가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그 상대방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 안 불편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거짓말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여차저차 해서 통화하다 보니 제가 필름도 끊기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5시간을 통화했더라고요. 이불킥 했지만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있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걔 아이디 비슷한 인스타 계정으로 친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걔가 도용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인스타 새로 판 거야? 아니면 해킹당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또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자작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스스로가 정말 등신 같더라고요. 이런 애를 걱정하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있다가 연락 와서
네 말이 맞네. 도용당했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통화를 꽤 하게 됐습니다. 미안했다 어쩐다 하더니 다음날 일하고 있는데 도용 계정에서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 편할 때는 편할 대로 연락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보자 라고 했더니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그래 알겠어 일 끝나면 연락해 라고 하길래 다음날 일 끝나고 연락했더니 아 맞다 만나기로 했었지 근데 꼭 만나야 해 이러더라고요. 현타가 오면서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진짜 상등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진짜 이기적이라고 난리치면서 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2일 정도 지나니 또 차단을 풀고 저도 등신이죠. 그 와중에 걔가 짠하고 혹시 얘도 미련이 남아서 이러나 해서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그 도용 계정에서 친추가 와서 알려주면서 연락을 했고 온라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글도 쓰고 했다더라고요. 여튼 그러면서 제가 내가 생각해보니 너를 아직 많이 좋아하나 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힘든 거 알고 그게 지금 네 감정인 걸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이번 달에 월경을 안 해. 설마 아니겠지?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뭐지? 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얜 중간에 다른 사람과 잠깐 데이트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차저차 아무튼 자기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길래 제가 연락 기다린다고 하고 그날 연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기 월경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 많이 했겠다 이러니 일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부터 제 인스타 스토리를 계속 확인하네요. 2일 동안 그러길래 또 쉬는 날에 술을 먹고 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술이 문제죠. 그랬더니 벌레 보듯이 내가 너 상처받을까봐 좋게 이야기한 건데 난 너 앞으로 보기 싫다고 그니까 그만해. 이러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연락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전부 차단하길래 의아해서 보니 프사가 모텔에 있는 침대였어요. 그러더니 데이트 사진 올리고 난리 났네요. 저랑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만난 그놈이랑 결국 환승했네요. 여태 했던 제 행동도 정말 등신 같지만 얘도 진짜 답이 없네요. 회피형 여자가 얼마나 깊고 좋은 연애를 할진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